자, 오늘 85페이지 11번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12번부터 해설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뭘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편지글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당신이 어느 날 나를 찾으시면 난 당신을 잊었다고 말할 거예요 라고 편지글로 말하고 있죠. 이 편지글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줄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줄글을 우리가 좀 고급진 한자어로 뭐라고도 얘기하냐? 그렇죠. 산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산문의 반대말이 뭐였다? 시와 같은 걸 무슨 문? 운율이 있는 글이다? 그렇죠. 운문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운문은 원래 뭐가 있는데? 운율이 있는데 산문에는 운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는데 운율을 형성하는 뭐가 반복돼요? 시요. 그죠? 당신, 잊었노라 이런 것이 반복되고요. 또 두 번째 뭐뭐하면 뭐뭐 잊었노라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요. 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사문보가 반복돼요. 세 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줄글로 바꾸면 사문보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읽을 때 가에 비해 호흡이 더 규칙적이다. 호흡이 규칙적이다 라는 것은 음보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가에 대한 얘기예요? 보기에 대한 얘기예요? 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건 보기가 호흡이 규칙적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문장의 구조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가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것도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틀리고요. 3번 박자감이나 시적 분위기가 덜 느껴진다 라는 게 바로 뭐의 특징이라고요? 줄글의 특징이라고요. 정답은 3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잊었노라가 더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건 가에 해당이 돼요. 보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말한 이의 심리와 감정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건 역시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가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기는 가에 비해 보기는 가와 달리 보기는 가보다 이런 말이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 대체 보기를 얘기하는 건지 가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려요. 자, 근데 여러분 딱 보세요. 보기를 읽을 때 가에 비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주어가 보기예요? 가예요? 예. 그러니까 보기는 호흡이 더 규칙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요. 알겠죠?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되게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문장이 뭔가 설명하고 있을 때는 뭐를 보면 된다 헷갈리면 무조건 주어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안 헷갈려요. 왜? 얘도 얘가 주어고 얘도 얘가 주어고 얘도 얘가 주어고 얘도 얘가 주어예요. 그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13번입니다. 자, 가문단의 말한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반어법이겠죠? 그죠? 정답은 1번. 그죠? 만약 나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다면 뭐가 정답이 될 거냐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역설법.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 이 두 시를 통해서 각각 반어법과 역설법을 가르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기억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어디에 밑줄 쳐져 있냐면 길이 끝나는 곳이죠. 자,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절망. 2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사랑이 나와서 조금 애매해지긴 하지만 다른 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면 이때 길은 뭘 의미한다? 보통 희망을 의미한다 원래. 그죠? 그래서 길이 끝나고 있으면 길이 있다 라고 하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A와 B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각각 쓰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A에서는 뭐가 쓰이고 있어요? 반어법이 쓰이고 있고요. B에서는 뭐가 쓰이고 있어요? 역설법이 쓰이고 있죠? 간단합니다. 그죠? 결국 이걸 가르치고자 이 두 시를 얘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소설입니다. 뭔가 되게 길게 한 것 같지만 자,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학교에서 건너뛴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1단원부터 차례대로 나가고 있죠?
예, 혹시 건너뛰면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소설이란 가보도록 하죠. 자, 소설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상상에서 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좀 다른 말로 고급지게 바꾸면 허구성입니다. 허구성. 알죠? 네, 허구성. 자, 그리고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이때 이야기다라는 건 서사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 서사라는 게 이야기예요. 이야기란 뭐냐? 이야기란 이 세 개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인물, 사건, 배경.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어떤 배경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설은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으면, 예를 들어 해리포터 같은 걸 읽으면 마치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어딘가에 해리포터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죠? 예. 왜?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뭔가 현실에 있을 법해 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고급진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연성. 알겠죠? 원래 해리포터는 뭔가 해리포터라고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것보다는 그죠? 영국 사람이니까 해리포터 라고 얘기하는. 영상 찍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그죠? 다음번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자, 넘어가 보자. 풍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머누일에서는 뭐를 가르치고자 하는 시였다. 반어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시였다. 자, 그 다음에 봄길이라는 시는 뭐를 가르치고자 하는 시였다. 역설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시였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는 뭘 가르치고자 한다? 풍자를 가르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단원 3단원은 크게 개념이 3개가 가르치고자 한다는 거죠. 풍자, 반어, 역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뭐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 단어, 역설, 풍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풍자란 뭐냐? 여러분들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속에는 풍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풍자를 되게 잘하거든요. 예, 뭐냐? 자, 개념,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비꼬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냐? 뭐를 유발하기 위해서? 웃음을 유발해요. 웃음을 유발합니다. 예, 좀 이따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일단 좀 어렵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웃음을 유발한다 라는 걸, 혹시 여러분들 개그맨은 영어잖아요. 알죠? 개그가 영어인 건? 영어예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이 신성한 국어 시간에 영어밖에 모르고 우리말은 몰라요? 예. 자, 여러분 웃다라는 걸 한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박장대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게 미소 받는 건 소예요. 소. 미소. 하고 마는 거. 예. 그래서 막 소리를 내서 포항항 막 이렇게 웃게 되면 그런 걸 희라고 얘기합니다. 희.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통 개그를 할 때는 뭐를 내요? 얘는 또 프랑스어입니다. 꽁트를 해요. 꽁트. 그죠? 예, 꽁트도 우리말은 아닌 건 알죠? 예, 그래서 꽁트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극이요. 극. 연기하잖아요. 개그맨들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웃기게 하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희극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웃음을 유발한다 라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희화화라고 해요. 그죠? 왜 포항항 해놓으니까 희화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희자가 웃을 희자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측에서 어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희화화라는 말을 좀 어색해요. 이게 한자거든요. 희화. 그 사람을 웃기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웃음거리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을 봐야 되는 친구가 한 명 있구나. 오늘 결석생이 있어서. 예. 뭐 이해해 줄 거예요. 네. 자, 아무튼 비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풍자라는 건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반어법은 무슨 키워드 기억해야 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속마음과 어떻게 표현하는 것? 반대입니다. 자 반대로 표현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오히려 강조한다. 좋습니다. 자 역설법 두 가지 키워드가 기억나셔야 돼요. 예,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지만 모순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역시 이것도 신선함과 어떤 충격을 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 강조해요. 됐죠? 예, 되게 간단해요. 예.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풍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 예, 풍자란 뭐냐? 풍자란 예, 웃음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풍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풍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맞아요. 언제 사용하냐? 대부분 이 풍자라는 건요, 힘이 센 사람들이 풍자를 할까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 풍자를 할까요?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풍자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요새도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제일 애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제일 애들한테 미움을 많이 사는 선생님은 물론 그냥 애들이 반말로 부르기도 하지만 혹은 반말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제 신정명이면 그 신정명 있잖아 이렇게 부르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죠? 이제 여기서 더 싸가지가 없어지면 성도 없어져 버려요. 그죠? 예, 정명이가 오늘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것도 양반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서 베이비 막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그죠? 너 베이비 그죠? 예,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선생님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도 하지만 대부분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 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별명을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별명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우리끼리. 그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풍자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보통 힘이 약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죠?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키득키득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면 어때요?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끼리 그런 별명을 부르면 공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그 선생님은 그 별명을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죠? 그래요? 예. 영상으로 남고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이나 사회의 부조리, 어리석음과 같은 부정적인 대상을 뭐 하고자 하는 거다? 비판하고자 하는 거다. 됐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별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소설은요, 풍자소설입니다. 풍자소설. 예, 뭐 하고 있다? 예, 현실의 어떤 잘못된 점, 비판할 점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라블라.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그 풍자의 대상은 과장하거나, 그죠? 예,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 이게 바로 희화화예요. 희화화.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념과 시점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 포인트입니다. 이 소설에. 소설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서술자가 등장하게 돼요. 서술자. 자, 이 서술자는 여러 가지 시점을 갖게 되죠. 우리가 네 가지 시점을 1학년 때 배웠어요. 뭐뭐뭐를 배웠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설로 배웠냐면 뭘로 배웠지? 오늘이 자전거 도둑이나 아니면 하늘은 말 것만. 그죠? 예,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가를 대신한 허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하고 같다 다르다. 서술자랑 작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서술자는 가짜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인칭과 3인칭은 어떻게 다르냐? 1인칭은 작품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예, 3인칭은 작품 밖에 존재하는 겁니다. 밖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상한 선생님이거든요. 이상한 선생님. 예, 그런데 이상한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으로 내세워지냐면 어린아이로 내세워집니다. 예, 서술자가 어린아이로 내세워져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세상의 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수한 아이가 얘기를 하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된다? 되게 우스꽝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른한테 뭐 어른이 되게 뭔가 이게 좀 많이 나쁜 짓은 아니지만 뭔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게 순수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머쓱해지죠. 약간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상한 선생님인데 실제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서술자 어린아이와 주인공 이상한 선생님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을 뭐하고 있는 시점이다? 관찰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무슨 시점을 가지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관찰자 시점을 가지고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예, 그러면 관찰을 한다는 거, 그죠? 내가 관찰을 한다는 건 나의 어떤 생각 같은 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뭐만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대사와 행동을 관찰하게 돼요. 그 사람의. 그럼으로써 어떻게 관찰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예. 어린아이는 따로 이런 시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판단이 되게 미숙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게 약삭빠르게 뭔가 행동을 할 때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 저러지? 이상하다 라고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유발돼요. 그럼으로써 그 부정적인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뭐 하게 된다? 비판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셨으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보도록 하죠. 자, 소설 구성의 4요소에 해당한데요. 소설 구성의 4요소 얘기해보도록 하죠. 뭐냐면 예, 인물, 사건, 배경이죠. 네. 근데 여기에 보이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겪는 일이나 벌이는 행동, 겪는 일 뭐다? 네,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기본 문제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OX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자, 가보도록 하죠. 풍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울음을 유발한다. 아니죠. 네, 웃음을 유발하고요. 2번,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습을 폭로한다. 맞아요. 폭로하게 됩니다. 현실의 잘못된 점을. 자, 근데 3번,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비판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4. 풍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다. 네, 그렇진 않아요. 네,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X, O, X.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소설 속 작가를 대신해 허구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네, 서술자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우리 여기 87페이지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한 선생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선생님이 등장하는지. 여기에 선생님이 크게 2명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할 거예요. 이때 모습은 외양 묘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겉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요. 이 두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연관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게 되죠.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어린아이인 나,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자, 박 선생님이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키가 한 뼘밖에 안 되어서 뺨생 또는 뺨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자, 일본 정치 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 묶어보죠. 여기서부터 키가 예 여기까지 묶어보고요. 마저 읽어볼게요. 박선생님 키가 어떻다? 굉장히 작다. 그래서 별명이 뭐다? 뼘박이에요. 뼘박이 뭔지 아세요? 한 뼘밖에 안 되는 박씨 뭐 이런 뜻이에요. 한 뼘. 작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일본 정치 때 여러분들 이 소설의 배경은 언제다? 일제강점기다. 그죠? 1910년에서 1945년 사이겠죠. 자,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지원병이란 얘기가 나오면 이게 언제냐면 1930~4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조선인들이 징병되기 시작하니까. 자, 체격 검사에서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 근데 떨어졌어요. 혈서까지 써서 제가 일본 제국의 병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빠꾸당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그죠? 실제로 옛날에는 키가 너무 작거나 키가 너무 크면 군대에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그게 완화돼서 일단 남자 키가 148 정도 되면 안 가요. 가는 게 낫겠죠? 예. 아니면 원래 옛날에는 2m 10 정도 되면 안 갑니다, 군대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2m 10 정도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농구 선수에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거의.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마르면 돼요. 마르면 돼요. 한 175에 38kg 정도 나가면 돼요. 대신에 38kg를 유지하셔야 돼요. 한 2년 정도. 불시에 부릅니다. 왜냐면 다이어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불시에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가면 너 이제 군대 가 하고 말고요. 그래서 최소한 3~4번 정도 불려가요. 얘가 진짜 말랐는지. 옛날에는 원래 뚱뚱하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그 강호동 씨도 안 갔어요. 방위를 가고 군대를 안 갑니다. 너무 뚱뚱해서 옷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지금 웬만하면 갑니다. 심지어 뚱뚱하신 분들은 군대 가면 다이어트도 시켜줘요. 따로 모아가지고. 좋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재워주고 다이어트도 시켜줘요. 그죠? 아무튼 여학생분들은 안 가시니까 감사해 하면 돼요. 남자애들이 가서 그죠? 그 춥고 더운 데서 아무튼 나라를 강제로 지키고 오잖아요. 강제로. 자, 뭐든지 강제로 시키면 하기 싫은 법이에요. 자, 계속 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학생분들 막 화호호 되게 편하게 웃잖아. 남자애들은 약간 썩소야. 약간 씁쓸해. 그죠? 저는 하하호호 웃죠? 갔다 왔으니까요. 저는 끝났으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럼요. 부럽네요. 그래도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별로. 저는 10만 원 받으면서 갔거든요. 돈 줘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는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서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18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죠? 쌤 다시 가면 돈 그대로 다시 받아요? 아니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근데 타임머신 타고 가면 그러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 척수에 지나면서 낙방했어요.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것이다. 근데 울었어. 뭐에 대한 충성심이 진짜 강하다. 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이 되고 싶은. 그죠? 진정한 니혼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 이 박 선생님의 출신은 뭐다? 한국. 조센징이에요. 그죠? 영상에서 좀 그런가? 조선인입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냥 한 줌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박 선생님의 외양묘사 모습 1이에요. 외양묘사 1.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알 수 있어요? 혈서 같은 걸 통해서 친일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친일의 태도.
근데 왜 친일하려고 하겠어? 옛날에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이 강해. 그죠? 그렇게 강한 일본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강해지. 그죠? 내가 출세할 수 있잖아요. 결국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진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그죠? 굉장히 왜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한 줌만한 한 몸체, 한 뼘만한 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예, 대주다. 그죠? 약간 뭐라고 떠올리면 되냐면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그 카트라이더의 다오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뭔가 머리가 확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박사님은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이다. 예. 자, 머리통이 이렇게 큰 박사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또한 어느 여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예, 외양묘사 2입니다. 자, 키는 작고 머리는 커요. 예. 뭔가 슬퍼지죠. 숙연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냐? 뒤통수와 앞니바가 톡 내쏟고 내쏟은 좁은 이마 틈 밑으로 눈썹이 시꺼멓고 왕방 같은 두 눈이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고요. 입은 매귀 입으로 귀 밑까지 넙죽재지고 목소리는 쇠꼬챙이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대요. 호감형이다, 비호감형이다. 예,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일본에게 충성을 다해서 본인이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좀 됩니다. 예, 좀 못생기면 원래 열등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못생긴 친구한테 잘해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네. 됐죠? 외양묘사 3.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얘기다? 박 선생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죠.